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인물,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한때 일본 열도를 그야말로 쥐락펴락했던 가장 두려운 존재이자 막강한 권력자였던 점술가 호소키 카주코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걸 넘어서 사람들의 심리와 미디어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렸던 그녀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시죠. 화면에 띄워진 이 짧은 문장을 한번 보세요. 2000년대 텔레비전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녀의 무기는 진짜 단 한 문장이었어요. 지옥에 떨어질 거야.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강렬하고 단호한 한마디로 연예인들부터 TV학 시청자들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파고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방송에선 무소부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녀였지만 그 화려한 가면을 살짝 벗겨내보면요. 놀랍게도 엄청나게 계산적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돈 많은 억만장자 점술가가 85세 노철학자의 인정을 받지 못해 그토록 안달이 났던 걸까요?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30억엔. 전성기 시절 그녀가 이른바 육성점술 제국을 세우고 한 해에 벌어들인 돈입니다. 지금 가치로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미디어계의 거인이자 문자 그대로 모든 걸 다 가진 권력자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화려한 성공과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아주 충격적인 배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기이한 가계도입니다. 그녀의 그 강인한 성격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혼란스러웠던 어린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 가족사 구조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당시 정치계와 뒷골목을 아우르며 권력을 쥐었던 그녀의 아버지가요, 글쎄 자신의 내연녀를 합법적인 수양딸로 입양해버립니다. 그 내연녀가 바로 호소키의 친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호소키 카주코와 친어머니가 호적상으로는 법적인 자매가 되어버린 거죠.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믿기 힘든 가족 역학입니다. 내연녀들의, 이복 형제들의 그야말로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얽히고 설킨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호소키는 그 무서운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겪은 이 지독한 혼돈이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평생 꺼지지 않는 반항심, 그리고 내 삶은 무조건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갈망을 심어놓은 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유산과 통제력 확보로 넘어가 보죠. 그녀가 어떻게 자신만의 정통성을 직접 만들어내려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호소키는 아주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남들 다 지키는 전통적인 규칙? 그런 건 나한테 안 통한다고요.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긴자의 클럽을 열었고요. 안경점 후계자와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단 3개월 만에 짐을 싸서 나와버립니다. 누군가의 밑에 있거나 얽매이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거죠. 그렇게 독자적인 길을 걷던 그녀는 198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 자신만의 절대적인 무기, 육성점수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여기서 그녀의 통제욕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무려 친조카인 카오리를 법적으로 입양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일군 이 거대한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이자 육성점술의 계승자가 필요했던 거죠. 게다가 자기가 죽고 나서도 자기 무덤을 영원히 돌봐줄 확고한 핏줄을 자기 손으로 직접 세팅한 겁니다. 정말 철두철미하죠? 세 번째 파트, 85세의 철학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많은 챕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타이밍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야스오카 마사히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점술과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로 존경받던 양명학자이자 인간 수양의 철학자였어요. 역대 일본 총리들의 사상적 공문을 지냈고 일본의 헤이세이 시대를 명명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진 그야말로 학문적 권위의 끝판왕 같은 존재였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점술가가 이런 대학자에게 접근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절대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까놓고 말해서 궁극적인 인수합병 시도에 가까웠죠. 호소키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점술업이라는 그 미신적이고 수상쩍은 꼬리표를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스오카의 그 고결한 학문적 권위를 돈으로 사서라도 자기 정통성을 포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정통성을 둘러싸는 전투입니다. 그녀의 이 아슬아슬한 인수 시도가 어떤 폭발적인 충돌을 낳았는지 한번 보시죠. 1983년, 상황은 진짜 말 그대로 통제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나고 나서 10월 25일에 호소기과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덜컥 해버립니다. 당연히 11월에 유족들이 발칵 뒤집혀서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요. 그리고 11월 13일 야스오카가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와, 불과 몇 달 사이에 조용했던 사적 만남이 치열한 법적 전쟁과 한 노학자의 죽음으로 압축되어 버린 거예요.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유족들은 야스오카가 인지 능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혼인을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호소키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자기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아내라며 오히려 인신보호 청구를 제기하면서 맞불을 넣었거든요.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붙은 아주 민감한 분쟁인 만큼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충돌이 뜻하는 바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84년에 유족들이 승소하면서 호소키는 야스오카의 호적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가 순순히 포기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녀는 야스오카의 학술 서적 무려 1만 2천 권을 챙겨 걷고요. 심지어 도쿄와 교토에 논란이 될 만한 그의 묘탑을 직접 세웠습니다. 법적으로는 졌지만 어떻게 해서든 역사 속에 자기 이름을 야스오카 옆에 찰싹 붙여놓으려 했던 그녀의 집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궁극적인 오산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서 그녀가 놓치고 있었던 치명적인 심리적 맹점을 짚어보죠. 여기에 양쪽을 딱 비교해보면 그녀의 결정적인 오산이 한눈에 보입니다. 호소키의 육성 점술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답을 던져주고 두려움을 자극해서 운명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야스오카의 양명학은 완전히 그 반대, 대척점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하고 내면의 힘을 꽉 채워서 스스로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철학이거든요. 애초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였죠. 결국 호소키는 위대한 학자의 이름이라는 아주 비싼 포장지를 손에 넣고 싶어 했을 뿐 그 철학의 알맹이는 완전히 헛짚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스티커 하나를 툭 붙이듯 명성을 자기 브랜드에 붙이면 진짜 권위가 생길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진정한 존경이라는 건 종이 쪼가리는 호적 등본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인격과 수양을 통해서만 증명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그녀는 끝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한때 텔레비전 넘어 수백만 명을 쥐락펴락했던 한 절대 권력자의 이면에 대해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와 미디어 권력을 다 가졌던 그녀였지만 과연 그 어린 시절의 지독한 혼란과 결핍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녀는 브라운관을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의 진짜 오명 앞에서도 승리자였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흥미진진한 파헤쳐보기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